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다시 또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게 뭐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내용 상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께서 보시기에 손학규 대표가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원내 교섭단체의 3당의 합의를 깨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뭐 정기국회 지금 국회 정상은 무산된다고 봐야죠. 예. 그럼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죠. 왜 그런다고 보세요? 뭐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래도 그렇게 손 대표가 더 이상 바른미래당을 끌고 가는 건 뭐 한계가 왔다고 봐요. 네. 그 대표 입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보면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추석 때 가을께 두 자릿수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의 요지의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앞으로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지금 뭐 혁신위원회에다가 일단 맡긴 거니까 아마 혁신위원회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저는 혁신위원회가 그나마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이대로 바른미래당이 가는 공멸한다는 걸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공멸이 아니라 근데 내년 총선에는 반드시 바른미래당의 당을 그러니까 3번 기호 3번으로 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다지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말만 그런 건가요?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상태의 바른미래당 공천하면 그건 다 완전 공멸한다고 봐야죠. 네. 사실은 그 지난달 한 토론회 있어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제 손 대표는 아주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네. 나경원 대표의 이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보수의 빅텐트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를 좀 불리려고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저기 이제 호남 의원 몇 분하고 지역구 의원 호남계에 가까운 비례대표 의원 몇 사람이 네네. 나오고 손 대표가 이제 퇴진을 할 경우에 이제 이른바 빅텐트론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에 그런 경우에 뭐 유승민 이혜원 뭐 이런 의원들이 한국당과 합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 밑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안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뭐 아시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지금 뭐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거 갖고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총선을 치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나갈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나가게 되면은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죠. 네네. 네.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들어서 정치적 현안 이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북한 선박 국정조사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다면은 공통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향후 보조를 함께 맞출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요번에 국회 정상화 합의나 이제 북한 선박 문제 이런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한국당과 좀 보조를 같이 하지만은 지금 바른미래당을 에서 과거 이제 바른정당계 의원들하고 황교안 체제하고는 저는 그 물과 기름 같아서 같이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의원께서 보시기에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어떠한 형태로 앞으로 합종 연행을 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저는 내년 총선이 제3지대 3당 그것이 이제 2016년에 치렀던 선거죠. 거기보다 하면은 이제 민주당과 이제 평화당 플러스 바른미래당에서 이탈하는 호남 의원들. 진보 진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진보 진영이라고 보다면 이제 중도 개혁 진영이죠. 네, 중도 개혁 쪽이요. 예. 거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계 의원 중심의
바른미래당 네네. 그렇게 치르지 않겠는가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의당도 큰 변수고 예. 또 대한애국당도 또 상당히 큰 변수라고 봅니다. 이렇게 6당 체제를 치르지 않겠나 합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 예, 네. 앞으로 이쪽의 확장성을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무슨 뭐 제 3당 4당 된 그것은 안 되지만은 네네. 원내구석 좀 확보한다고 봅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요인이 더 있겠죠? 연동형 하게 되면은 더 많이 확보하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현행 제도를 해도 네네. 원내 진입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총선에 대한 이슈는 뭐 지금 그렇다 치고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한기영 대표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씩 총리의 어떤 지지율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뭐 예상했던 거죠. 네네. 이른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컨벤션 효과 같은 기대치가 있는데 예. 서서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 뭐 빠져가고 있는 거죠. 왜냐 그러면 사실상 공안 검사하다가 네네. 뭐 탄핵돼서 퇴출당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했다는 게 뭐 대권 주자로서의 스펙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원천적인 한계가 있고 뭐 똑같은 총리 출신이라고 그래도 총리라고 그래도 이낙연 총리는 4선 의원의 도지사를 지낸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 정치적인 이력 같은 거 보면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총리가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간다면은 차기 총리의 물망에 오를 수 있는 후보군은 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금 국회에서 뭐 출판 기념회 크게 하신 뭐 분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좀 분들이 좀 희망을 하겠죠. 네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다음번 총리는 좀 경제통을 좀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 쪽이 아니고요. 물론 정치인 중에서도 좀 네네. 경제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또는 뭐 그래야지 지금 경제 이렇게 이끄는 것은 좀 현 정부한테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죠. 네. 정치인 중에 경제통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자면 김진표 의원 같은 뭐 그런 분들이 분들 뭐 말하자면 대표적인 경제통 네네. 다선 의원이고 예. 또 이제 이런 상황 되면은 실물을 달아봐야 되니까 뭐 근데 대학에만 있던 사람들 임명하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쪽이 아니라 어떤 정치권의 그 합정 연행을 통해 가지고선 함께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생각할 수 없나요? 뭐 이제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제 평화당에는 네네. 장병환 예.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이미 장관도 했고 네네. 경제부처 오래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정도의 담대한 개각을 할 수 예.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 정권의 스케일을 예. 스케일이 나는 좀 어렵다고 보죠. 아하. 그렇습니까? 그만큼 스케일이 큰 정부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들 회전문 인사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인사 때마다 나오곤 하는데 그 같은 것을 극복을 해야 한다고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맨날 뭐 장관들이 존재감이 없다. 뭐 그래서 온갖 또 외교 찬넬로 다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 그 원인이 있다고 보죠. 예. 조금 전에 그 총리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2019년 6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계획에서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요.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전국 19살 이상 2,504명 대상으로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 툴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2.0%포인트, 응답률은 4.4%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임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 나름 절제된 언행이 전임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셨는지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좀 거칠고 좀
그야말로 단 하루도 안 쉬고서 쏟아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 거기에 대한 피로감에 대해서 좀 안정된 거 보이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절제된 언행이 아니라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답변할 때 모습을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 답변이라는 게 그냥 정보 방어하기 위해서 이미 예상된 답변하는 거 그 수준의 연장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좀 대표가 돼서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뭐 말만 하게 되면은 이게 그야말로 뭐 발언 사고 같은 거라고 봐야죠. 사실은 뭐 사고가 아니라 사실상 그런 인식 수준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네. 황교안 그 대표의 어떤 체제에서 내년도 10개월 앞으로 남아있는 총선 앞으로 계속 간다는 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총선 체제로 가기를 아마 민주당은 희망하고 있겠죠. 예. 민주당 의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우리도 참 잘하지 못하지만은 뭐 야당 덕분에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은 의원들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집권 그 여당으로서의 무한 책임론에 대한 지적을 항상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외교, 경제, 사회 갈등에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네네. 물론 이것이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예. 누적된 게 있는 것이죠. 한일 관계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독도간 것부터 해서 감정을 갖다가 또 어떤 대통령은 또 국민 감정을 좀 억제시켜야 되는데 네네.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일단 대통령 되면은 이걸 정권을 잡았으면 수습을 해야죠. 수습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수습을 거의 포기한 걸로 보여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거 뭐 이게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예. 이걸 극복할 길은 좀 원래 약속했던 국민통합형 정책을 펴야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권당 정부에 주는 조언으로 마지막으로 통합에 대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